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첫 번째 주 이제 마지막 시간 3교시죠. 우리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전기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전기력 공부하는데 어려우니까 얼마나 어려운지는 아직 구체적인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기력을 계산하는 것이 우리 2학기 전자기학을 공부하는 목표인데 어려울 때 새로운 물리량 도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로 도입한 물리량이 뭐였냐면 전기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기장을 구하는 법칙, 쿨롱 법칙. 쿨롱 법칙은 원래는 전하와 전하 사이의 전기력인데 전기장을 알면 전기력 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먼저 원래 있던 전하들이 공간에 만든 전기장을 만드는 법칙, 우리가 쿨롱 법칙으로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우리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배웠는데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는 똑같은 전기력을 구하는 법칙인데 또 다른 법칙 하나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우스 법칙이에요. 여러분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고등학교 때는 가우스 법칙을 별로 얘기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이것도 쿨롱 법칙과 똑 마찬가지로 전하 분포가 만드는 전기장에 대한 법칙인데 가우스 법칙이 얻을 때는 더 편리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가우스 법칙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먼저 쿨롱 법칙과 가우스 법칙을 비교하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 쿨롱 법칙이란 원래 무엇에서부터 이야기했어요? 두 점전화 사이의 전기력에 대한 법칙이었죠. 점전화 사이에. 그런데 우리 중첩 원리를 이용할 것 같으면 점전화가 얼마나 많든지 많은 점전화가 또는 많은 전화가 또는 연속된 전화가 어떤 전화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똑같이 쿨롱 법칙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전하 분포가 만드는 전기장에 대한 법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식으로 쓸 것 같으면 어때요? 전기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 했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이 QI가 i번째 전하가 R인 곳에 R에 있는 QI가 R인 곳에 만드는 전기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방향은 이게 단위 벡터라고 그랬죠. 방향은 R 벡터에서 RI 벡터를 뺀 것과 같은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기장에 대한 법칙이고 이 식도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우스 법칙은 어떠냐? 쿨롱 법칙에 대해서 가우스 법칙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하 분포가 만드는 전기장에 대한 법칙입니다. 똑같은 법칙이에요. 똑같은 법칙. 그래서 가우스 법칙은 쿨롱 법칙과 내용이 동일한데 똑같은 내용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좀 이상하죠. 이상하지만 이 가우스 법칙은 어떻게 생겼냐면 표현한 식이 얼핏 봐서는 가우스 법칙과 쿨롱 법칙이 그 표현한 식이 엄청 다릅니다. 이렇게 쿨롱 법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가우스 법칙은 아주 다른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완전히 다른 법칙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인데 결국 알고 봤더니 똑같은 내용이더라. 사실은 전하 분포가 만드는 전기장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법칙으로 그것을 구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이 가우스 법칙과 쿨롱 법칙은 내용이 똑같으니까 문제에 따라서 어떤 놈이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까? 편리한 대로 골라서 사용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쿨롱 법칙은 어떻게 생겼고 가우스 법칙은 어떻게 생겼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걸 이용할지 하는 건 우리가 두 가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우스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몇 가지 물리량을 더 알아야지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선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플럭스인데 선속하면 이거 한문 글자예요. 선이에요. 속은 뭐냐면 다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 모인 다발을 선속이라고 하겠어요. 선속은 어떻게 정의된 거냐면 이거는 선속을 얘기할 때는 전기장 선속, 자기장 선속, 중력장 선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자기장이나 전기장이나 중정장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벡터장이라고 하죠.
그 벡터장은 뭐였어요?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벡터장이란 공간의 각 점에 벡터가 대응될 때 이것을 벡터장이라고 하는데, 이 벡터장이 주어진 면을 얼마나 지나가는가, 많이 지나가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선속입니다. 이때 벡터장을 전기장이든지 자기장이든지 중력장 같은 벡터장을 우리 이렇게 눈에 보기 쉽게 표시할 때는 뭘로 표시하냐면 전기력선, 자기력선 또는 중력선 이렇게 표시해요. 선으로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어떤 벡터장이든지 이렇게 선으로 표시할 때 그걸 역선이라고 부르는데, 전기장을 표시하는 선, 전기력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사실은 힘을 표시한 게 아니라 전기장을 표시한 거예요. 자기력선도 역선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렇게 표시했을 때 선속이란 주어진 면을 지나가는 그 벡터장 선속은 그 면을 지나가는 역선의 수에 비례하게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이게 전기장을 이런 식으로 역선으로 전기력선으로 표시했다라고 하면 그때 사실은 이 전기력선으로 표시할 때 이 전기력선을 어떻게 그리냐면 절대적으로 몇 개 그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전기장이 센 데는 밀하게 그리고 전기장이 약한 데는 듬성듬성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비례하게 전기장은 세기에 비례하게 이렇게 그리는데, 이런 면을 통과하는 역선의 수에 비례하는데 선속은 그래서 이 선속은 이 전기장이 있으면 면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선속이 달라지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놨을 때는 이 전기 역선이 좀 많이 지나가는데, 똑같은 넓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리면 어때요? 지나가는 역선의 숫자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면에 전기력선이 몇 개 지나가느냐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선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더 보기 위해서는 이걸 수학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무엇을 도입하냐면 면 벡터를 도입하는데, 면 벡터를 도입하기 전에 선분 벡터도 함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선분 벡터와 면 벡터는 선분과 면을 벡터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걸 벡터로 표시했다라고 할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크기와 방향을 정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분 벡터의 크기, 우리 선분 벡터를 먼저 한다면 선분을 벡터로 표시한 거니까 이거의 크기는 뻔하겠어요. 자, 이게 선분 벡터라고 한다면 선분 벡터의 크기는 뭐가 되겠어요? 이 선의 길이가 되겠죠. 이 선의 길이 L을 선분 벡터의 크기라고 표시할 수 있겠어요. 그럼 방향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선분 벡터가 있으면 이 선분 벡터의 방향은 뻔하죠. 한 방향 있죠. 한 방향. 그래서 이 선분의 방향을 선분 벡터의 방향이라고 할 텐데, 사실은 어때요? 두 가지 있을 수도 있죠. 이쪽으로 가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거 있을 수도 있고, 물리량과 이게 연관되어 있으면 어떤 방향을 선분 벡터로 할지를 우리가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선분 벡터의 방향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분 벡터의 크기는 선분의 길이로 하고 선분 벡터의 방향은 선분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 선분을 따라가는 방향의 단위 벡터 L 햇이라고 한다면 선분 벡터는 L 햇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비슷하게 면 벡터를 정의한다면 면 벡터의 크기는 뭐 방향은 뭐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면 벡터를 벡터로 표시한 양을 면 벡터로 한다면, 자, 면 벡터를 이렇게 평평한 면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구부러진 면도 뭐 이렇게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면 벡터의 방향은 어떤 걸 방향으로 하냐면 면의 수직인 것을 방향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면을 따라가는 방향은 방향이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면을 벡터로 표시할 때 딱 하나로 대응시킬 수 있는 방향이 바로 뭐냐면 이 면의 수직한 방향이 되겠어요. 면의 수직인 방향을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 벡터의 크기는 면의 넓이를 면 벡터의 넓이라고 하고, 면 벡터의 방향은 면의 수직인 방향을 면 벡터의 방향으로 정하는데, 아까 선의 방향과 마찬가지로 면의 수직인 방향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취해도 좋지만 이게 물리적인 것과 이제 결합이 되면 어떤 방향을 취하는 게 좋을지가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폐곡면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폐곡면이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제 그 구멍이 하나도 없는 그런 면이 되겠어요. 그럴 때는 그 폐곡면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을 면 벡터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면 벡터는 이렇게 정의된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면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 선속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균일한 벡터장이란 어떤 거냐면 안 변하는 거, 공간에 어디서도 다 똑같이 벡터장이 있을 때 그걸 균일한 벡터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균일한 벡터장의 선속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균일한 벡터장 E가 정해진 면 벡터 A를 통과하는 선속, 이거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E.A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래서 선속은 스칼라고, E는 벡터고 A도 면 벡터고, 그러니까 면 벡터와 면 벡터를 곱해서 스칼라를 만들려면 뭐밖에 없어요? 스칼라 곱밖에 없죠. 그게 우리가 벡터 때 배운 거예요. 벡터가 있고 벡터가 있으면 곱해가지고 스칼라 만들 때 스칼라 곱하면, 그러면 물리적인 의미도 이 스칼라 곱이 아주 그럴듯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타는 뭐냐면 두 면 벡터의 방향이 되겠어요. 전기장의 방향과 면 벡터의 방향.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전기장의 방향이 이쪽으로 간다면 균일한 전기장이에요. 면 벡터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겠어요? 이 면 벡터의 방향은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 된다. 면 수직한 방향이 되죠. 그러면 면 벡터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 사이의 사이각은 얼마예요? 사이각은 0도가 되겠죠. 0도가. 자, 이렇게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면을 이렇게 전기장과 이렇게 같게 이렇게 놓으면 면 벡터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과 어떻게 되겠어요? 수직인 방향이 되겠죠. 그랬을 때 바로 E.A 이렇게 스칼라 곱을 할 것 같으면 여기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선속이 어때요? 이 면을 지나가는 선속은 많아요? 조금이에요? 많죠. 이 경우에는 선속이 어때요? 선속이 없죠. 선속 지나가지 않죠. 자, 코사인 세타가, 이때는 코사인 세타의 세타가 0도니까 코사인 세타가 1이에요. 이때는 코사인 세타가 전기장의 방향과 면 벡터의 방향이 90도니까 코사인 세타가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E.A로 스칼라 곱을 한 게 선속의 개념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0이면 여기다 0을 대입하면 파이는 2 곱하기 A가 되고, 세타가 2분의 파이면 파이는 여기서 제로가 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세타가 파이면, 세타가 파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 벡터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 방향은 뭐가 될 거냐면 여기 마이너스 2A가 되는데, 그래서 선속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어요. 면 벡터의 플러스 방향을 하나 딱 정해 놓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선속은 플러스, 그 방향과 반대 방향인 그런 선속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폐곡면의 경우에는 폐곡면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선속은 플러스, 안으로 들어가는 선속은 마이너스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선속을 벡터장과 면 벡터의 스칼라 곱으로 정의한다. 이때는 지금 언제만 이런 거예요? 균일한 벡터장의 경우에. 균일한 벡터장의 경우에는 E가 안 변하니까 언제나 E가 같아요. 그래서 그 E에다가 면 벡터를 곱하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균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균일하지 않으면 여기하고 이런데 E가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르면 E.A로 하기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균일하지 않은 벡터장의 선속은 어떻게 계산해야지 되겠냐면 이 면을 여기 E.A 할 때 E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니까 어떻게 하냐면 면 벡터를 작게 나누겠어요. 다시 말하면 면을 조그만 면 벡터로, 그래서 요 조그만 면 벡터 요 한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 작은 면 벡터라고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작게 나눠요? 얼마나 작게 나누면 되냐면 요 조그만 데에서는 E가 별로 안 변한다. 작으면 별로 변할 틈이 없겠죠. 그렇게 작게 변해요. 여기서도 E가 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 작게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안 변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작은 면적수에서는 벡터장 E가 균일하다고 가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그 조그만 선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전기장 안 변하니까 E.DA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됐어요? 다른 곳으로 가면 DA 곱하고 E가 바뀌겠죠. 그런 것들을 다 더한 게 선속인데, 이렇게 다 더한 거, 이걸 이게 다 더하면 하나하나의 선속을 다 더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선속을 다 더하는 거를 아주 작게 만들어가지고 더하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적분이 되는 거죠. 이 더하기가 바로 적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전기장이 변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전기장을 DA로 스칼라 곱해가지고 적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네, 잘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선속 구하는 거 이제 알았으니까 가우스 법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게 바로 석부인데,
근데 요 가우스 법칙 들어가기 전에 또 알아야지 될 게 있네요. 가우스 법칙에서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폐곡면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폐곡면을 생각해야 되니까 같이 폐곡선도 같이 배우도록 하겠어요. 폐곡선 우리 나중에 필요해요. 나중에 자기장할 때 암페어 법칙 할 때 폐곡선이 필요한데 폐곡면과 폐곡선 무슨 말인가? 폐곡선 아주 쉬워요. 폐곡선은 끝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선, 이 말은 끝이 없는 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 선인데 끝이 없죠.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어도 좋아요. 여기가 뾰족한 모양인데 상관없어요. 아무튼 끝이 없으면 폐곡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폐곡선이에요. 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폐곡면은 뭐겠어요? 네, 금방 상상이 가죠. 폐곡면은 면의 가장자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평면하면 끝에 가장자리가 있어요. 원하면 접시하면 접시에 가장자리가 있죠. 이 가장자리가 없는 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거 우리가 폐곡면이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폐곡면이 가우스 법칙에서 이용이 되는데 폐곡면에서 면적수의 면벡터 방향은 바깥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조그만 면이 있으면 이때 이 면벡터의 방향은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우리 약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폐곡면까지 정의했으면 우리 가우스 법칙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진짜 이야기할 수 있나 보죠. 그래서 우리 먼저 조금 더 폐곡면을 통과하는 총선속 연습도 먼저 조금 해야지 되겠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전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전기장에 이런 폐곡면이 있다고 하자. 여기는 이건 균일한 전기장이라고 하겠어요. 여기다가 뭐 평행하게 원통을 하나 놨어요. 그러면 원통의 표면은 우리 폐곡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사실은 평행하게 안 놔도 사실은 마찬가지가 돼요. 이때 우리 무엇을 알아보냐면 여기에 이 폐곡면을 통과하는 총선속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선속은 어때요? 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숫자라고 그랬죠. 근데 면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이건 플러스 선속이에요. 이건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선속이 되겠죠. 가만 보니까 이렇게 균일한 전기장이든지 균일하지 사실은 않아도 좋아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선속이 전기력선이 있는데 폐곡면을 해놓으면 여기로 들어간 건 전부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들어간 건 전부 다 나오죠. 그래서 이 총 선속은 얼마가 되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0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면을 통과하는 선속을 볼 것 같으면 이때 오른쪽 면은 면 벡터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0 사이에 사이각 0이죠. 0이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a는 그냥 2a 이렇게 되겠어요. 왼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은 사이각이 어떻게 되냐면 면 벡터는 왼쪽 방향, 전기장 벡터는 오른쪽 방향이니까 사이각이 180도가 되겠어요. 그러면 요 면을 통과하는 선속은 2.a에서 180도니까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죠. 요거 두 개 더하면 0이네. 그 다음에 옆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옆면은 어떻게 되냐면 면 벡터의 방향은 위로 올라가는데 전기장의 방향은 옆으로 가니까 90도예요. 그래서 옆면에 대해서는 항상 세타가 90도니까 이때는 선속이 0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 총 선속은 다 더하니까 0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장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전기력선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데다가 폐곡면을 딱 갖다 놓을 것 같으면 그 폐곡면을 통과하는 총 선속은 항상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원통뿐 아니라 어떤 모양의 폐곡면이 어떤 벡터장에 놓여 있더라도 폐곡면 내부에서 역선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면 역선이 거기서 만들어지거나 또는 없어지지 않으면 들어간 것은 다 나가니까 총선속은 항상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가우스 법칙 이제 들어왔네요. 이제 가우스 법칙이 무엇인지 공부할 차례인데 가우스 법칙 공부하기 전에 뭐 조금이라도 의문 나는 거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까? 네, 절대 없어요. 네, 그러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가우스 법칙이란 무엇일까? 가우스 법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궁금합니까? 네, 쿨렁 법칙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우리 생각하겠어요. 가우스 법칙이란 전하가 분포되어 있어서 주위의 정기적인 공간에 임의의 폐곡면을 그린 다음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곡면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그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린 폐곡면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가우스 폐곡면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폐고면인데 그냥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폐고면을 통과하는 전기장 총 선속을 파이라고 하겠어요. 총 선속 아까 계산을 했었죠. 그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총 선속이 0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폐곡면 내에 전하가 들어있으면 전하에서 전기장이 생겨나요. 또 플러스 전하에서는 전기장이 생겨나고 마이너스 전하에서는 전기장이 없어져요. 그래서 폐곡면 내부에 전하가 있으면 총 선속이 0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장 총 선속을 파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폐곡면 내에 포함되어 있는 알자 전하를 Q라고 하자. 알자 전하란 그 안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 그거를 더한 마지막 결과를 알자 전하라고 그래요. 우리 전하뿐만 아니라 알자 전하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알자라는 말은 더하고 빼서 더하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더하고 빼가지고 합한 합이라는 뜻이 되겠어요. 알자 힘 하면 합력을 얘기하죠. 영어로 전하는 차지고 일렉트릭 차지. 알자는 네트예요. 네트 일렉트릭 차지. 네트는 우리 어디도 흔히 네트란 말 쓰냐면 네트 인컴 뭐 이런 거 써요. 네트 인컴. 내가 인컴이 있으면 내가 수입도 있고 그다음에 세금 같은 이런 지출도 있으면 네트 인컴은 내가 돈 받을 때 처음에 회사에서 준 봉급하고 그다음에 세금 같은 걸로 나간 거하고 뺀 진짜 내 손에 들어오는 수입을 네트 인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알자 전은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 같이 있으면 다 더해가지고 만약에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양이 똑같이 있으면 알자 전화는 0이 되겠어요. 그 알자 전화를 Q라고 하면 가우스 법칙은 엄청 쉬워요. 우리 이렇게 쓰면 돼요. 파이는 총 선속은 Q를 입실론 제로로 나눈 것과 같다. 이 입실론 제로는 뭐였죠? 진공의 유전율이에요. 쿨롱 법칙에 나오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나오는 입실론 제로하고 똑같은 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우스 법칙은 그래서 쿨롱 법칙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네, 뭐 좀 다르게 생겼죠. 네, 이상할 것 같지는 없지만 이것을 우리 적분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연속된 전하 분포에 의한 이제 적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쿨롱 법칙부터 적분으로 표시하는 거 먼저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전하 분포가 연속된 전하 분포면 우리 그 전기장을 하기 위해서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부터 차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은 여기 점전하가 있다고 할 때 이 QI가 어디에 만드는 전기장? 요 RI에 있는 QI가 여기에 전기장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위치 벡터가 R이라고 하겠어요. 여기에 만드는 전기장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이 벡터를 먼저 알아야 되죠. 이 변이 벡터가 바로 R-RI 이렇게 되죠. 이게 R이니까 R-RI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가 되겠어요. 이때 여기서의 전기장을 2라고 하면 이 전기장은 어떻게 구해요? 우리 아까 했어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하고 이런 I들이 많이 있다면 I에 대해서 다 더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한 거 우리가 처음에 했었죠. 이것을 우리 연속된 전하 분포를 다룰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연속된 전하 분포를 작게 나누어 가지고 이 작게 나눠서 작은 부피 DV에 포함된 전하 DQ를 점전하로 취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누겠어요. 연속돼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조그만 거 이거 하나를 점전하 DQ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DQ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아까는 RI라고 했던 걸 R 프라임 이렇게 표시하겠어요. 이건 연속해서 이제 변할 테니까. 그리고 여기 어디서의 전기장을 구하냐면 여기 R에서의 전기장을 구하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그 변이는 뭐가 되냐면 R-R 프라임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요 전하가 여기에 만드는 전기장 E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DQ는 이게 로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로라면 로에다가 DV를 곱하면 DQ가 되죠. 자, 우리 이걸 이용하겠어요. 이용하면 우리 자 이거를 이제 이걸로 만들 텐데 여기서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아까 여기를 RI에 있는 QI가 만드는 전기장을 R''에 있는 DQ가 만드는 전기장, 이때 그 전기장을 DE라고 이렇게 쓰겠어요. 그러면 이 하나가 만드는 전기장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이 쓰면 되겠어요. 똑같이 쓰는데 자, 요거 대신에 D를 쓰고 그 다음에 RI 대신에 R' 이렇게만 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QI 대신에 DQ 이렇게만 쓰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전하들이 많이 있으면 이걸 다 더해주면 되겠어요. 모든 전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 다 더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전하에 대해서는 더하는 거를 어떻게 적분하는 걸로 하죠.
dq에 대해서 다 더하는 건 dv 프라임에 대해서 로를 다 적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장이 어떻게 될 때면 모든 거에 대해서는 여기 다 더하기가 돼 있다면 이놈이 뭐로 바뀌냐면 적분으로 바뀌죠. 똑같은데 어때요? 여기에 더하기만 적분으로 바뀌었고 qi 대신에 dv 프라임 로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쿨롱 법칙을 연속된 전하분포에 대한 적분으로 표시한 거라면 우리 가우스 법칙도 이제 이렇게 적분으로 표시할 수 있을 텐데 가우스 법칙은 적분으로 표시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그래서 연속된 전하분포 로가 있을 때 공간에 임의로 가우스 폐곡면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로가 있을 때 여기다 가우스 폐곡면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장 총선속이란 아까 가우스 법칙이 바로 뭐냐면 총선속이 뭐하고 같다고? 이 안에 들어있는 전하고 같다 그랬어요. 총선속은 우리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총선속이란 2도 dA 해가지고 다 더한 거. 이게 바로 총선속이었어요. 여기에 동그라미 표는 바로 뭐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표는 이게 폐곡면에 대해서 더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폐곡면에 대해서 다 면적분을 해주면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폐곡면 내부의 알자 전환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알자 전환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요 안에서 dv 로를 다 더하면 되죠. 이 v는 그래서 s로 둘러싸인 부피가 되겠어요. 이 안에 있는 부피 요게 이제 v가 되겠어요. 이렇게 다 해주면 가우스 법칙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이제 요 v는 여기에 대한 적분을 표시하는데 그러면 우리 가우스 법칙은 뭐가 되? 가우스 법칙은 아까 요 놈은 이렇게 되고 q는 이렇게 했을 때 가우스 법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우스 법칙이 파이 2는 이필론 제곱분의 q라고 그랬죠. 그대로 쓸 것 같으면 요 그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요게 파이니까 이필론 제곱분의 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적분으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쿨롱 법칙을 적분으로 표시한 거하고 조금 다르죠. 쿨롱 법칙은 이는 하고 적분했는데 여기는 어때요? 전기장도 적분 속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하 분포도 여기 적분 속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이 얼핏 보면 쿨롱 법칙하고 엄청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법칙이라는 걸 우리가 곧 알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쿨롱 법칙과 가우스 법칙을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이렇게 돼요. 여기는 우변의 적분에 의해서 전기장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가 주어지면 이렇게 적분해가지고 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가우스 법칙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지금 전기장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전기장 지금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걸로 어떻게 적분해요? 그래서 이거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 가우스 법칙은 항상 성립하지만 그래서 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할 때는 특별한 경우로 제한이 돼요. 어느 경우에나 다 가우스 법칙을 우리가 전기장을 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적분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전기장 몰라도 이 적분이 될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앞으로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전하분포 로를 안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로부터 언제나 이하를 전기장을 구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식의 좌변의 적분은 표면에서 전기장 1을 먼저 알아야 구할 수 이 적분을 하려면 1을 먼저 알아야지 이 총선속을 구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게 일정하다라고 하면 이거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사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일정하지 않으면 이 적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하분포가 특별한 경우에만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여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전하분포가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가우스 법칙이 이렇게 생겼을 때 비록 가우스 법칙으로 전기장을 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우스 법칙 자체는 언제나 성립한다. 이거 언제나 성립하는데 자 전하분포가 주어지면 쿨롱 법칙과 가우스 무엇을 적용하면 똑같은 전기장을 얻는다. 네, 뭐 아까 한 얘기 반복한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특별한 경우일지 모르지만 일단 전기장을 안다면 항상 이 경우 가우스 법칙과 쿨롱 법칙은 똑같은 결과다라고 하는 얘기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랬을 때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 때는 전하분포가 어떤 대칭성을 가지고 있을 때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전하분포가 대칭성이 있어서 전기장이 동일한 곳으로 가우스 폐곡면을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점전하. 그러면 점전하가 중심인 구표면에서는 우리가 전자기학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쿨롱 법칙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점전하가 전기장의 원인이라는 것만 알면
그러면 구 표면에서는 전기장이 다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논리적으로 할 수 있어요. 거리가 같으면 전기장이 같아야 된다. 전하가 전기장을 만든다면 그러면 거리가 같으면 전기장이 전부 다 같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이게 대칭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논리에 의해서는 그걸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무한히 긴 균일한 선전하, 이 경우도 마찬가지. 이따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선전하에서 거리가 같은 원통의 표면에서는 전기장이 전부 같아야지만 돼요. 그다음에 무한히 넓은 균일한 면전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그 면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곳에서는 전기장이 전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대칭성이 성립해요. 그래서 이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전기장을 구할 때는 이 세 가지 경우에만 사실은 가우스 법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점전하라든가 무한히 긴 균일한 선전하든가 무한히 넓은 균일한 면전하에서만 가우스 법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데 그 경우를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처럼 전기장의 세기가 같은 곳에서는 전기장의 방향과 면벡터의 방향이 같아서 어떻게 돼요? 2도 DA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EDA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렇게 EDA를 썼으면 여기 이게 전부 다 이렇게 EDA 썼죠. 그런데 요 E가 전부 같으면 가우스 폐곡면에서 E가 전부 다 같다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바깥으로 나오면 요건 뭐냐면 요건 폐곡면의 그냥 넓이가 돼요. 그래서 전기장이 뭔지 모르지만 E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점전하가 만드는 전기장부터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중심에 점전하 Q가 있을 때 가우스 폐곡면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겠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에 구 표면을 가우스 폐곡면으로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대칭성만 가지고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전기장의 방향은 구 표면의 수직인 방향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진 방향이면 그 이상해요. 왜 이쪽 방향은 안 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면벡터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우리 같다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구 표면의 점전하가 구 표면의 전기장을 만드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전자기학을 전혀 모르더라도 대칭성만 가지고 두 가지 알 수 있는데 하나, 전기장의 세기는 전부 2다. 그다음에 또 하나, 방향은 전부 다 여기 저 중심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다. 플러스 전하면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 마이너스 전하면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가우스 법칙이 이제 이건데 여기에 우변과 좌변을 계산하도록 하겠어요. 좌변 적분은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도 DA가 그냥 EDA가 돼요. 그래서 이가 앞으로 빠져나가요. 이가 다 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적분 D는 이게 바로 뭐냐면 구 표면의 넓이가 되겠어요. 구 표면의 넓이는 4파이 R제곱이죠. 4파이 R제곱 2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변 적분은 어떻게 되냐? 우변 적분 요건 그 가우스 표면 구 안에 들어있는 전하 전부 더한 거죠. 그건 그냥 Q예요. 이거 뭐 적분할 필요도 없어요. 점전하니까 Q예요. 그래서 우리 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요 놈은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면 가우스 법칙 이거였으니까 자 여기에 총 선속은 Q를 입실론 제로로 나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서부터 어때요? 그 중심 점전하에서부터 거리가 R일 때의 전기장은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Q다 라고 하는 점전하가 만드는 쿨롱 법칙이 여기서 나왔죠. 점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이 쿨롱 법칙하고 똑같으니까 우리 중첩 원리에서 어떤 다른 전하가 분포가 있더라도 점전하가 만드는 것을 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이 점전하에서 똑같으면 다른 분포에서도 가우스 법칙이 똑같은 결과를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방향은 아까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자 이런 똑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겠어요. 이 결과는 쿨롱 법칙 결과와 똑같다. 그러면 이번에 무한히 긴 선전하 그건 또 이제 비슷하게 하면 우리 쉽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때는 여기 무한히 긴 거예요. 무한히 길면 우리 가우스 폐곡면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를 원통의 중심에 놓고 원통을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거리가 L이고 그다음에 이게 가우스 표면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반지름이 로인 이런 가우스 폐곡면을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전기장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요 표면에 수직인 이런 방향으로 되겠어요. 그럼 면벡터의 방향은 어떠냐? 이거하고 똑같은 방향이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것 같으면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으냐면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떠냐? 여기서는 여기에 수직인 면벡터의 성분은 없겠죠.
전부 다 이렇게 이쪽 방향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선속은 0이 되겠어요. 총 선속 계산할 때 옆면에 대해서만 총 선속을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심에 놓인 선전화가 원통 표면에 전기장을 만드는 사실만 가지고 우리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전기장 가우스 법칙을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정했을 때 양쪽 끝을 통과하는 전기장 선속은 0이니까 우리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는데 우리 좌변의 적분은 뭐가 돼요? 여기에 옆면만 하면 되겠어요. 옆면에서는 전기장이 전부 다 같으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갔어요. 요 넓이는 옆면의 넓이가 되겠어요. 옆면의 넓이는 2파이 로 L 이러면 되죠. 원의 둘레, 옆면의 그 원의 둘레에다 길이하면 2파이 로 L 2니까 여기 그다음에 우변의 적분은 안에 들어있는 선전화 밀도가 람다라면 람다에다가 L 곱한 게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총 전하가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개 여기서부터 요 적분에서 요 가우스 법칙을 그대로 적분을 집어넣을 것 같으면 2는 자 가운데 있는 선전하에서부터 거리가 로인 그런 곳에서의 전기장은 로분의 람다 이렇게 나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리에 반비례한다. 아까 점전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냐면 여기서는 거리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우스 법칙 적용하니까 우리 진짜 적분으로 구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무한히 넓은 균일한 면전화. 자, 이건 이제 가운데 이렇게 면전화가 있다고 그래요. 면전화 밀도는 시금할 때 그때 가우스 폐용면은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에 성량값처럼 이렇게 만들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똑같이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나 저쪽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렇게 가우스 폐용면을 만들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아주 쉬워요. 자, 여기서는 전부 다 전기장의 세기가 같고 어때요? 면 벡터의 방향하고 전기장의 방향이 같죠. 그래서 우리 적분할 때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아까 한 것처럼 옆면에서는 폐용면이 선속이 전부 0이니까 이 적분할 때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적분하는데 요거 좌변 적분은 뭐 하면 돼요? 앞면과 뒷면에 있는 선속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그 넓이는 2에 쓰고 거기다 2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전하는 뭐냐면 여기 면전화 밀도에다 넓이만 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우스 법칙은 2S, 2는 입실론 제곱은 시그마 S 그래가지고 그래서 구하면 어떻게 했냐면 재밌게 전기장은 2 입실론 제곱은 시그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어때요? 거리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무한히 넓은 면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은 거리가 멀든지 가깝든지 다 똑같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균일한 전기장이 생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은 점전화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다음에 선전화가 만드는 건 거리에 반비례하고 면전화가 만드는 거는 면전화부터 거리에 의존하지 않고 일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겠죠. 이렇게 가우스 법칙을 이런 특별한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것 같으면 아주 쉽게 이제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데 자, 가우스 법칙은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지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쿨롱 법칙을 적용하는 기회가 더 많겠어요?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는 기회가 더 많겠어요? 네, 얼핏 생각하면 쿨롱 법칙을 적용할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진짜 문제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다 가우스 법칙 적용하는 것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문제든 뭔가를 할 때는 가우스 법칙이 엄청 잘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이걸로 마치는데 우리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전하 분포가 주위 공간에 만드는 전기장을 구하는 법칙으로 쿨롱 법칙과 가우스 법칙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쿨롱 법칙과 가우스 법칙이 똑같은 법칙이다. 근데 왜 이름 두 가지를 붙였어요? 봤더니 수식이 달라요. 네, 벡터장 V가 면 벡터 A를 통과하는 선속은 V.A로 정의된다.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려면 이런 선속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려고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그리는 폐곡면을 가우스 폐곡면이라고 부른다. 네, 그 다음에 가우스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장 선속을 파이라고 하고 가우스 폐곡면 내부의 총전하를 알자 전하를 Q라고 하면 가우스 법칙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적분 형태로 쓰면은 이렇게 됐죠. 이게 선속이고 이게 알자 전하였죠. 그 다음에 가우스 법칙은 가우스 폐곡면을 어떻게 정하든 항상 성립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때는 전하 분포의 대칭성이 존재할 때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 배웠고 우리가 점전하, 무한히 긴 균일한 선전하, 무한히 넓은 균일한 면전하에 가우스 법칙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네, 이제 질문이 없을 걸로 하고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다른 물리량, 전기력을 우리 계산하기 위한 또 다른 물리량을 도입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